네,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빅데이터의 성공 사례 중 구글의 자동 번역 시스템은 빅데이터의 어떤 특징에 해당되는가 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그 자동 번역 시스템을 구글에서 만드는 과정에서요. 우리 그 책 같은 거 있죠? 온라인에서 이렇게 유통되는 그런 도서 같은 경우에도 수천만 권이 활용이 됐다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빅데이터에서도 이 데이터의 규모, 이 규모가 상당한 상태에서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쳐서 자동 번역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따라서 빅데이터의 특징 중에서도 바로 규모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설에서는 지금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자동 번역 시스템은 데이터의 규모와 관련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빅데이터가 만든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전 처리에서 사후 처리 시대로의 변화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표본 조사에서 전체 데이터를 모두 다 조사하는 형태로의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데이터의 질보다 데이터의 양을 이렇게 강조하는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지금 되어 있네요. 인과관계로부터 이 상관관계로의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볼까요? 다양한 데이터 유형 중에서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의 순서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정형 데이터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형식에 맞게 저장이 되는 구성되는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ERP라든지 또 SCM 또 CRM 이와 같은 데서 사용이 되어지는 그 데이터들이 모두 다 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정형 데이터는 데이터의 형식과 구조가 변경될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XML이라든지 HTML이라든지 아니면 JSON 또 웹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표적인 반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정형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정의된 구조가 없는 동영상이라든지 또 오디오 이런 것들 있죠? 네, 사진 이와 같은 것들 모두 다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텍스트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메일이라든지 텍스트, 사진, 오디오, 동영상 이런 것들은 비정형 데이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를 보니까 일단은 여기 4번을 봐볼까요? SCM 데이터와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형 데이터고 그 다음에 기상청 날씨 데이터 그 다음에 QR 코드 자, 이와 같이 구성이 된 것이 바로 정형, 반정형, 비정형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형 데이터에는요, 이 QR 코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 RFI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정형 데이터의 RFID 이것은 이제 무선 주파수 식별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 특히 유통 쪽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어떤 물건마다 이렇게 RFID 리더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태그가 부착이 돼서 물건을 식별할 수 있는 그 무선 주파수 식별 기술이에요. 그래서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 날짜인데요. RFID도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정형 데이터죠. QR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의된 구조가 없는 동영상, 텍스트, 오디오, 사진 이와 같이 그 정형화되어지지 않은 데이터를 말하는데 이 외에도 RFID라든지 QR 코드, 이메일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비정형 데이터에 소속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형식과 구조가 변경될 수 있는 데이터로서 XML이라든지 뭐 HTML, JSON, 또 웹로그라든지 모바일 데이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반정형 데이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류들과 함께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자, 빅데이터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포V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요. 포V에는 일단 규모,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속도 있죠. 이외에 가치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정확성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감정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 말하거나 글을 쓴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긍정이라든지 부정과 같은 것들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는 그 어떤 설명문에 대한 어떤 감정,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기쁨이라든지 슬픔, 노여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정 분석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건 맞고요. 그 다음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의견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아낼 때 활용하는 분석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는 그 소셜 미디어 상에 나타나는 고객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감정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종합을 하고요. 그에 따라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으면 사람들 간 소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사람들 간의 어떤 소셜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감정 분석이 아니에요. 소셜 네트워크 분석. 그래서 약자로는 SNA라고도 합니다. 4번 새로운 환물 정책에 대한 고객에 대한 평가 분석,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자의 상품명 분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정 분석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볼까요? 자, 다음의 설명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인터넷으로 연결된 기계마다 통신 장치를 갖추고 있는 환경에서 사람 또는 기계끼리 자동으로 통신하는 기술. 그래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인터넷상의 모든 사물들이 연결되어지는 환경을 인터넷 오브 띵, 약자로 IoT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져서 다양한 사물들 간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을 말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빅데이터 활용 기술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1번 문제 봐볼까요? 1번부터. 자, 택배 차량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비용에 효율적일까? 자, 일단 그 가장 최적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최적화된 답을 찾고자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요, 그 유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유전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최적의 차량 분석, 차량 배치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알고리즘은 최적화가 필요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고요. 뭐 자연 선택이라든지 돌연변이와 같은 이런 그 방법들을 이용해서 점차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택배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최적일까, 비용에 효율적일까, 이런 것들을 찾는 알고리즘은 유전 알고리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를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제예요. 최적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유전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하게는요, 용어가 유전 알고리즘이 맞는데요, 유전자 알고리즘이라고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요,
이 두 개를 같은 의미로 보시고 정확하게는 유전 알고리즘이 원래는 맞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알고리즘도 동일한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유 구매자가 기저귀를 더 많이 구매하는가?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연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떤 물건을 구매했을 때 우유를 구매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함께 많이 구매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연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마케팅 같은 거를 할 때 어떤 물건의 구매가 발생했을 때 동시에 구매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는 그런 알고리즘이 바로 연관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사용자의 만족도가 충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은 이제 회귀 분석이죠. 그래서 만족도와 충성도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이 충성도를 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만족도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회귀 분석이죠. 그래서 답은 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 빅데이터 시대의 위기 요인으로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었죠. 이게 빅데이터 시대의 위기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책임 훼손 원칙, 원칙에 대한 훼손 이런 것들도 바로 빅데이터 위기 요인을 가져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오용 이것도 마찬가지죠. 임명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익명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의 어떤 식별 정보 있죠?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한다라든지 또는 개인에 대한 식별 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의 위기 요인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일단 이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인에 대한 그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목적 이외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생활 침해가 발생이 될 것이고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생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제공을 하는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서 해결한다기보다는 개인정보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주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 보호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책임 원칙 훼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책임 훼손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걸 반대로 이렇게 원칙과 훼손이라는 단어가 서로 위치가 바뀌어도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임 훼손의 원칙, 책임 원칙 훼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빅데이터 기반 분석이라든지 예측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증가를 아무래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은 이 예측 알고리즘에 대한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어떤 책임 원칙을 강화할 수밖에 없죠. 네. 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범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근데 범죄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예측을 해가지고 당신은 머지않아서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측해가지고 그 사람 체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책임 원칙에 대한 훼손, 즉 책임 훼손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단순히 정확도가 높다라고 해가지고 그 예측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어떤 무작정 사람들을 죄를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체포를 해가지고 희생양이 되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임 훼손의 원칙이
이 빅데이터의 위기를 불러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오용은 아무래도 이제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이제 예측하는 것은 정확도가 높긴 하지만 항상 맞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잘못된 인사이트, 네, 이런 것들을 얻어서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죠. 그래서 데이터의 오용도 상당히 큰 어떤 빅데이터 시대의 위기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 예로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는 적군의 사망자 수를 전쟁의 진척 상황을 나타내는데 지표로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적군의 사망자 수가 너무 과장되어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전쟁에서 그 패배를 했던 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오판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오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 빅데이터 위기 요인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또 빅데이터에 대한 그 비식별화 기법이 있죠. 예, 그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식별화 기법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기억을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빅데이터 위기 요인과 해결 방법을 연결한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 8번하고 같은 문제인데 10번도 그렇고요. 이 빅데이터 위기 요인하고 해결 방법도 같이 함께 묶어서 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것은 동의죄를 책임죄로 전환한다.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위기 요인, 이게 이제 왼쪽이 위기 요인이죠. 이게 해결 방법인데 사생활 침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목적 이외로 이렇게 활용할 때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 어떤 위협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히 개인이 이렇게 동의해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 뭔가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개인정보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강력하겠죠. 그래서 이거 맞죠? 맞는 설명입니다. 잘 묶여진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 잘못된 걸 찾는 거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빠져야 되겠습니다. 벌써 그럼 답이 나왔네요. 그죠? 전부 다 기억이 들어가 있고. 자, 니은 봐보죠. 책임 훼손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알고리즘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책임 훼손의 원칙은 일단은 그 기존의 원칙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 어떤 이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예측 기술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정확도도 증가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분석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측 알고리즘의 희생양이 될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당신은 범죄자로 예상이 됐으니까 미리 체포하겠다. 이게 바로 책임 훼손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책임 원칙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결과를 기반으로 책임 원칙을 이렇게 지게 한다. 이게 바로 책임 훼손의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데이터의 오용. 자,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데이터라고 하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정확도를 갖긴 갖습니다만 이게 항상 맞지는 않는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 되면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오용과 같은 이런 위기 요인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을 허용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방식이 바로 이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게 정상적인 답이 되려면 이 두 개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알고리즘 허용은 그러니까 데이터 오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알고리즘을 허용한다. 또 책임 원칙의 훼손을 또 책임 훼손의 원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 기반의 책임을 짙도록 하는 원칙을 세운다. 그래서 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중 빅데이터 위기 요인 중 사생활 침해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사생활 침해는 동의제,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거 사용해도 내 정보를 사용해도 좋습니다라고 동의를 받는 것보다는 책임제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올바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 문제를 단순히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서 해결하기보다는 그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짓도록 해줌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 주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장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목적 이외에 사용을 할 때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 위협으로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미래 사회의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양한 기술들의 융합과 관련하여 창조력이 요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융합 기술, 그러니까 AI라든지 빅데이터와 함께 다른 분야와의 융합, 의료 분야와의 융합이라든지 또 사회, 이런 다양한 영역과의 융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창조력 또는 창의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요구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요. 다양한 위험사항, 우리 흔히 리스크라고 하죠. 에 대해서 대응력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확실성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요구된다라고 했는데 미래 사회는 확실성이 아니라 불확실성이죠. 이 불확실성에 대한 통찰력이 요구되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한 경쟁력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다음 중 빅데이터 관점에서 사물 인터넷 시대를 바라볼 때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는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가 띵이라고 하는 게 바로 기기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런 기기에서 센서로부터 데이터가 수집이 돼요. 기기마다 센서들이 있거든요. 그 센서에서 데이터가 발생이 될 거고 발생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데이터로 만드는 데이터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의 설명이 가리키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대출 상환을 잘하는 집단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은 집단에 속하는지를 해결할 때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문서를 분류하거나 조직을 그룹으로 나눌 때 또는 온라인 수강생들 특성에 따라 분류할 때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분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문서를 이렇게 분류한다라든지 또 조직을 그룹으로 나눈다라든지 이처럼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은 집단에 속하는지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적절한 분석 기법이 바로 분류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수가 있어요.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토대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키와 자식의 키 간의 관계가 있나 없나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 키들과 그 부모의 슬하에 있는 자식들 키를 모두 수집을 해서 이 수집된 두 개의 어떤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가지고 부모 키 값의 변화에 따라 자식 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화하는 정도를 확인하는 게 바로 상관 분석이에요. 그래서 상관 분석은 상관계수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상관 분석을 해보면 그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플러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령 부모 키가 커져감에 따라 자식 키도 커져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로서 플러스 1에 가까운 그런 어떤 값을 갖게 될 것이고요. 가령 공부 그 취침 시간과 어떤 성적과의 관계가 있다고 해보죠. 점수. 취침 시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점수가 높다. 그러면 이것은 정반비례 관계죠. 이런 경우에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음의 상관관계를 크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관분석이라고 해요. 연관분석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A라고 하는 상품의 구매가 발생했을 때 함께 구매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 사용하는 분석 기법인데요. 그래서 이건 보통 우리가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바구니 안에 함께 담길 법한 물건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연관 분석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이 잘 나와요. 자, 기억해 두시고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들 그 데이터의 값을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흔히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때 많이 활용을 하죠. 예를 들어 과거부터 오늘 현재까지의 날씨를 기반으로 내일 날씨는 어떠할까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 것도 일종의 시계열 분석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모두 다 중요한 개념들이니까요. 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 특정 글을 작성한 사람의 긍정, 부정, 슬픔, 기쁨 이와 같은 감정을 분석하는 기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런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죠. 네, 감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 분석은 이 소셜 미디어에서 이렇게 사용자의 어떤 글이라든지 SNS 상에서의 글이라든지 고객이 남긴 평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실제 기업에서는요 마케팅 관련 부서에서 감성 분석을 매우 많이 활용하곤 합니다. 자, 구글의 글라스, 나이키의 퓨얼 밴드와 같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사람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 또는 환경을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네, 이거 이제 벌써 이렇게 동일한 문제로도 유사하게 나왔죠. 네, 사물 인터넷, 인터넷 of thing, IoT라고도 합니다. 영문으로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트위터 이와 같은 것들이 소셜 네트워크죠.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는 신경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인공지능 분야는 넓게 보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 안에도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머신러닝이 있죠. 머신러닝이라는 분야가 있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인공지능 영역에 속하고요. 이 머신러닝 안에서도 이제 신경망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신경망 알고리즘을 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개선을 해놓은 게 바로 딥러닝이죠.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머신러닝 안에 속해요. 네, 이런 어떤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이 신경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망이 발전되어서 나중에는 딥 뉴럴 네트워크, 깊은 신경망이 이제 되는 건데 이거는 NN이고요. 뉴럴 네트워크고요. 네, 이거 깊은 딥 뉴럴 네트워크. 이게 딥러닝입니다.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제 신경망을 통해서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을 만드는 어떤 알고리즘 중에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상황 인지 기술 또는 이거 상황 인식 기술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상황이라는 단어를요,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컨텍스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함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인식하는 쪽. 그래서 이 컨텍스트가 상황인데 이걸 이제 인식한다, 인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인지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 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마트 홈 안에서 어떤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발생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는 걸로 봤을 때 판단을 이제 하는 거죠. 인지를 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 인지 관련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포털 사이트에서 페이지 순위가 뒤로 밀렸거나 검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와 같이 알고리즘으로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겨난 직업이래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해석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기업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인력을 무엇이라 하는가? 네, 이것은 알고리즘이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스트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분석가, 인공지능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라든지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생겨난 그런 어떤 직업군인데요. 이 직업군이 뭐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어떤 인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용어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